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당연히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률, 이게 3년간 40%나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 중 20% 가까이는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재범률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재범률이 이렇게 또 높다고 하니까 문제가 될 만한데 일단 현재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음주운전이 뭐냐 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주 2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성인 네. 남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 3년간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중에 40% 이상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법정형을 보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기준이잖아요. 예.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으면은 최대 뭐 징역 6월까지 처해질 예. 수가 있는 거고 예. 0.2%가 넘으면은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정형은 규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법정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보면은 예. 초범이거나 뭐 범죄 전력이었고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면은 예.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 지난해 보면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예. 뭐 7.6%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집행유예 그다음에 예. 벌금형이었단 말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해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처벌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예. 형사처벌도 문제지만은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리면은 내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해서 내가 또 이걸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예. 운전이 생계의 수단이거나 과거에 뭐 어떤 교통위반 전력이 없거나 하면은 네. 또 이렇게 폭넓게 구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솜방망이 처벌, 좀 이런 약한 처벌이 이런 재범률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좀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 처벌이 일단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음주 처벌뿐만 아니라 단속도 강화해야 되는데 예.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음주 전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 대답한 사람이 13.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단속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음주운전 3번, 삼진 아웃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고 하는데 면허 취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정지가 된대요. 예. 절대 운전 못하게요. 네네, 절대 살아생전에 절대 운전 못하게. 그리고 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세워준 다음에 경찰차가 세워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남편이 음주운전에 걸리면은 부인도 같이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은 살인의 경우에도 뭐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망하게 했으면은 1급 살인으로 취급한다고 하고 예. 일본은 술을 권한 사람까지 같이 처벌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요. 예. 걸어보라 그러면 제대로 못 걸어요. 갈자로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 이거는 내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는 큰 흉기를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서 사람들 있는 대로를 그러니까 행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을 하면은 잠재적인 피해자를 더 양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생계로 운전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범인 분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운전대를 잡았다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미비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바꾸려면은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법 개정보다
먼저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고 그럴 때는 기존에 쌓여진 뭐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든지 선례를 참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으면은 벌금형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예. 좀 이런 법원 내부에서의 그런 양형 기준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 요건이라든지 뭐 삼진 아웃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뭐 음주를 권한 사람 같이 처벌, 음주를 음주를 한 사람의 아내까지도 처벌하게 하는 뭐 이런 법에 대해서는 네. 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이 복잡한 데서 터키처럼 30km 이상 떨어진 데서 세워놓는 거는 좀 무리거든요. 예, 예. 그럼 이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다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50대가요. 아들에게 50대가 운전을 해놓고 아들에게 이걸 떠넘긴 사건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을 보고 내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경찰 가서 네가 운전했다 그래 지금 우리 이렇게 아들이 시킨 했다?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예. 어떤 50대 남자가 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충돌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도주까지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음주 상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음주 운전으로 이미 2번 걸려서 벌금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또 걸려가지고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 무면허까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니까 자기도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무면허 운전에 음주 운전에 과실치상에 이제 도주까지. 그래서 아들 보고 예. 시켰어요. 경찰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 그래라. 예. 이렇게 시켰는데 이런 게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새 뭐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목격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결국 이렇게 사건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에 판결을 받았는데 예.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경미한 처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서상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운전이 생계의 그런 수단이었다 그래요. 거기서 또 그게 나오는군요. 예, 이 사람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어가지고는 한 번 더 걸리면은 그 생계 수단을 더 뭐 잃어버릴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합의를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고 예. 근데 범행을 뉘우치고 이런 사정들이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정서상으로는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아들을 시켜가지고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에 이런 예. 아들은 처벌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아들이 처벌이 안 됩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아버지만 처벌되고 왜냐하면은 아. 아들하고 아버지는 친족간이잖아요. 이런 예.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간에 특례가 적용돼서 이런 가족 간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버지만 처벌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들은 처벌이 안 됩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예, 그러니까 범인 교사범만 처벌하고 네네네네. 실제 범인을 도피시킨 그 아들은 처벌이 안 됩니다. 네, 법정형으로 많은 부분이 경감되는 게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음주운전이 나쁘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복성 영상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20만 명 넘어섰으니까 이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해야겠죠. 되잖아요. 청와대 답변을 이제 기다려 보겠는데 지금 이런 청원이 왜 쏟아지고 있냐면 구하라 씨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하라 씨 사건은 그냥 남녀간의 쌍방 폭행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이 반전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한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헤어지고 싸우는 그 서로 안 좋은 과정에서 이게 어떤 사실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그걸 이렇게 보내주면서 예. 연예계 생활 끝나는 거 얘기까지도 운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 CCTV 구하라 씨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런 CCTV 영상도 공개가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냐 이게 분노가 촉발됐는데 예.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요즘 같은데 스마트폰 어딜 가나 다 있고 뭐 몰카도 뭐 초소형 카메라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지하철, 공공 화장실, 도서관, 에스컬레이터 안심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공공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벽이나 문 같은 데 막 구멍 뚫어져 있는 게 그런 게 다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런 몰카범들이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또 약해요. 이런 몰카범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뭐 합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한 경우에는 3년까지 처벌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 처벌되는 예를 보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겠죠. 예. 근데 이 사람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봤냐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충동적이었고 아직 어리니까는 개전의 정의였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이게 평생 가져야 될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상처에 비해서 이 남자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게 지금 사실 다들 감정상으로 느껴지는 예.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는 구하라 씨 사건이 이제 이미 터지니까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제발 좀 처벌을 강화해달라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처벌이 약했던 그런 배경도 있었고 이제 가장 큰 시발점은 이제 구하라 씨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구하라 씨 관련된 이 사건 지금 이제 주제를 저희가 리벤지 포르노로 잡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전형적인 리벤지 포르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어떤 형법상의 구성 요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어떤 사실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의미인데 이 문헌상의 리벤지 포르노에는 사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거는 연인이 헤어지면서 예. 찍었던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이렇게 제3자한테 유포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피해자인 구하라 씨한테 보냈기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의 그 범주에 엄격히 말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예.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를 유포시켰을 때 그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이거를 내가 피해자한테 보여줌으로써 받는 피해자가 받는 그 불안감이라든지 공포심은 뭐 경중을 논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보복의 감정에서 행했다는 점에서 그 문헌적인 리벤지 포르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예. 사실상 이게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구하라 씨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 남자친구가 그 사생활 동영상은 부 씨가 주도해서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2차 가해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전 이 남자친구가 참 말을 잘못한 게 예. 구하라 씨가 주도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둘이서 이게 합의했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고 나는 이거를 유포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대법원 판례를 받는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예. 피해자한테 주는 거는 그 법적인 의미에서 그런 유포는 아닌 게 맞아요. 하지만은 이 그 사진을 구하라 씨한테 이렇게 줬던 그 상황이 당시 둘이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연예계 생활 끝나는 거 운운하고 CCTV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황적으로 볼 때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전 남자친구가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2차 가해를 운운하는 것은 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살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시를 하도록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주제로 두 번째 영상을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잊을만 하면 또 계속 전해지는 소식이라 저희도 마음이 참 좋지가 않은데 이번에 또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요.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이렇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올해 7월에도 술 취한 사람이 당직 의사를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는 의사가 그 충격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머리를 내리친 경우도 있었어요. 트레이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응급실이면은 이렇게 한밤에 위급한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충분한 그런 인력이
거기서 이렇게 주둔 인력이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는 그런 것들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처벌이 미약하다 얘기를 아까 그 리벤지 포르노부터 음주운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 경우도 사실 실제 처벌되는 거를 보면은 예. 법정형과는 다르게 처벌되는 경우는 뭐 어떤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은 지난 5일 날 어떤 술 취한 40대가 동네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예.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은 종료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119 구급대를 불러가지고는 응급실에다 이렇게 옮겨다 놨는데 옮겨다 놨으니까 이제 의료진은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그 침대에 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의 얼굴을 이제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옆에 있었던 의사까지 폭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경찰은 이렇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다 해가지고는 구속까지 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출동을 해서 주치 소란을 부리고 있던 그 당사자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이마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걸 보고 이제 경찰들은 다시 복귀를 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한테 왜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예. 경찰이 볼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가 종료가 됐고. 됐고 그 사람은 다친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왜 막지 못했냐 경찰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 앞서 결국에 실상은 집행유예 처벌로 뭐 가볍게 결론적으로 처벌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응급실이란 공간 자체가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법규상 처벌 규정은 어느 정도로 좀 그 되어 있나요? 응급의료법에 보면은 최대 5년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실제 5년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없다고 봐야 대부분이 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아픈 상태였고 충동적이었다 해가지고는 가볍게 처벌을 받고 뭐 끝나는 경우인데 근데 응급의료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급의료진 중에 97%가 환자한테서부터 이렇게 폭언을 경험했다 그러고 예. 60% 이상은 실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응급실에서 이런 소란 사태가 일어나면 다른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 내에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대책까지 만나봤는데 저희가 오늘은 언급은 안 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다치신 분을 이제 119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먼저 조치를 하는데 그 119 구급차 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이 참 많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가 오늘 만나본 주제들이 대부분 이제 그 법적인 처벌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네, 문제는 해서 되는데 처벌은 약한 것들.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이런 부분들인데 좀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도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